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상황을 놓고 국회 국방위에서 강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군의 총체적 부실을 북한에게 보여준 일대 사건이라는 지적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작전 결과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30대 피의자의 집에서 핏자국이 묻은 여행 가방이 또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 살펴보고 있고 피의자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병무청이 병역비리 브로커 2명을 적발한 가운데 이들을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걸로 의심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오늘 새벽에 수도권 상공에 공군 전투기들이 떴습니다. 잠을 자던 시민들은 한밤중에 천둥 같은 전투기 소리에 놀랐습니다. 일부에서는 전쟁 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투기들이 추격한 물체는 북한 무인기가 아니라 풍선이었습니다. 어제는 새떼, 오늘은 풍선에 전투기들이 떴습니다. 안보에는 가정이 없으니 새떼나 풍선을 보고 놀란 전투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 상공을 휘젓던 북한 무인기를 눈뜨고도 놓친 군이 정작 대통령의 질타에 새떼에도 풍선에도 밤낮 없이 출격하는 게 맞는지 혼란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먼저 첫 소식 신진 기자입니다. 불 켜진 집이 몇 없는 새벽. 벼락 같은 소리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바람 한 점도 안 부는데 계속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인천과 경기 고양시, 서울 일부 지역 주민들은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이 2분 이상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계속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인천이 북한이랑 먼 지역도 아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서울 상공, 전쟁 등의 검색어가 순위에 올랐고 경찰엔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를 직접 목격한 시민들은 특히 공포가 컸습니다. 안전 문자가 오지도 않았었고 설명을 들을 곳도 없었기 때문에 좀 많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군 당국은 당시 비상 대기 중이던 F-15K 전투기 2대를 출동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 레이더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가 포착됐다는 겁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풍선으로 추정돼 작전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새떼를 무인기로 착각해 헬기와 전투기가 출격했는데 오늘은 풍선을 오인한 겁니다. 군 관계자는 풍선이나 새떼가 탐지되는 건 종종 있는 일이라며 무인기 침범 사태를 고려해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무인기에 뚫린 안보를 놓고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는 여야가 부딪혔습니다. 야당은 군의 총체적 부실이라고 했지만 여당은 왜 도둑은 놔두고 도둑 잡는 경찰만 비판하냐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방부를 강하게 질타했었는데 일단 여당의 방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사과했지만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6m 이상 무인기에 대한 방어망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장할 수준의 그 크기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 영상으로 본 것도 무장한 모습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총체적 부실을 보여줬다고 성토했습니다. 우리 군의 총체적인 부실을 아마 북한한테 보여준 그런 일대 사건이 아닌가. 새떼나 풍선떼한테는 전투기를 출격시켜가지고 이런 군을 믿고 이런 국방당국을 믿고 이런 대통령실을 믿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멀쩡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당은 지난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 국방의 약화, 군의 해체 수준까지 가게 돼 있는 것은 이게 문재인 정부에 오는 거로부터 다 함께 축적된 것이지 이게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윤석열 정부에 이걸 책임을 돌린다는 게 여러분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일부 여당 의원이 군을 감싸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도둑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에 대해서는 심하게 비판을 하고 도둑이 들어왔는데 경찰이 엉뚱한 짓을 하거나 경찰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범인을 놓친 이유를 엉뚱한 이유를 대니까 거짓말을 하거나. JTBC 이지혜입니다.
네, 북한은 올해 여러 갈래로 도발했습니다. 탄도미사일도 쏘고 북방 한계선, 즉 NLL 넘어 미사일을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무인기도 5대를 보냈죠. 문제는 물 샘 틈 없는 안보를 외쳤지만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우리 안보는 물이 샜습니다. 덕분에 취약점을 알아서 다행이라고 정신 승리라도 해야 할지 북한의 반복된 도발과 역시 반복된 우리 안보의 틈을 김민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은 올 한해 입체적인 도발로 우리 군을 흔들었습니다. 먼저 북한이 지난 10월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이렇게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군도 비례성 원칙에 따라 미사일로 맞대응했는데 킬체인 핵심인 현무 미사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현무는 발사 직후 거꾸로 날아가 우리 부대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활용법도 과감해졌습니다. 지난 11월 북한이 쏜 단거리 미사일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을 넘어 속초 인근 해역에 떨어졌습니다. 미사일에는 미사일로 대응하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 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현무 실패에 부담을 느껴 이번에는 전투기를 준비한 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격시킨 전투기마저 이 공대지 미사일 발사 오류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년 동안 없던 무인기 도발 역시 감행했습니다. 4대의 무인기를 띄워 주위를 분산시키더니 그 사이 한 대가 서울 영공을 가로질러 다시 돌아갔습니다. 방공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도 문제지만 코브라와 아파치 헬기, 전투기까지 동원하고도 북한의 무인기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패턴을 바꿔가며 도발을 할 때마다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새로운 구멍이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그러면 이미 드러난 안보의 틈이 왜 생겼고 그렇다면 어떻게 메워야 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그제 공격용 헬기가 사격을 했음에도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 격추에 실패했죠. 원래 그 헬기 자체가 소형 드론 방어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드론 맞춤형 방어 장비가 사실상 없습니다. 게다가 드론이 최근 전투에서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지만 전군에 공격용 드론도 별로 없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합참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이 보유한 공격용 드론은 전군을 합쳐 40여 대뿐입니다. 여기에 정찰용 드론 650대가 군용 드론의 전부입니다. 실전에 활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정군의 드론 운용병이 170여 명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군과 해군은 군용 드론을 한 대도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보더라도 드론이 그 파괴력과 공격력이 엄청나다는 것이 잘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군이 무인기와 드론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갖추는데 매우 소극적이고 느리다라는 드론 방어 체계도 여전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제 출격했던 코브라 헬기는 북한 무인기를 요격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 헬기의 원래 임무는 폭 18m의 북한 프로펠러기를 요격하는 것으로 소형 드론을 맞추기에 적합한 추적 장비가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출격한 건 우리 군의 드론 맞춤형 요격 시스템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은 중요 시설을 향하는 드론을 막는 것만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레이저 대공 무기와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는 개발 중이고 육안으로 확인한 후 직접 조준해 방해 전파를 쏠 수 있는 장비가 전부입니다. 그제처럼 무인기가 핵심 시설을 피해 비행할 경우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겁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30대 피의자의 집에서 오래돼 보이는 핏자국이 묻어있는 여행용 가방이 또 발견됐습니다. 피의자는 전 연인의 혈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연인의 시신을 담았다는 캠핑용 가방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가람 기자입니다. 경찰이 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 이모 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에 있던 여행용 가방에서 오래돼 보이는 핏자국이 새롭게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이미 자백한 전 연인의 흔적이라며 제3의 피해자 가능성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옮기려다 크기가 작아 또 다른 가방에 담으려 했고
마지막으로 유기할 땐 차량 지붕에 달아 사용하는 캠핑용 루프백에 담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혈흔으로 드러나면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또 시신과 함께 버렸다는 다른 가방도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겨진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이 씨의 과거 행적과 통화 기록 등을 분석하는 한편 프로파일러도 조사 과정에 투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돈을 노리고 범죄 저지른 거 맞습니까? 전적이요. 추가 범행 사실 있나요? 한편 경찰은 어제에 이어 파주 공릉천 일대에서 시신을 담은 가방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유실된 지뢰 위험 때문에 도보 수색을 중단하고 대신 드론과 헬기를 이용해 교화댐 인근까지 수색 범위를 늘렸습니다. JTBC 이가람입니다. 피의자는 두 건의 범죄 모두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다툼하던 택시기사를 유인해서 살해한 건 차량에 남아있던 앞선 살해 흔적을 들킬까 봐 그랬던 거 아니냐 하는 의혹도 나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밤 직진하던 택시가 피의자 이 씨의 하얀색 SUV 차량과 부딪힙니다.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던 두 운전자는 15분 뒤 자리를 뜹니다. 이날 밤 이 씨는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택시기사를 살해했습니다. 이 씨는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다툼을 하던 택시기사를 유인해 살해한 건 차량에 남아있던 또 다른 살해 흔적을 들킬까 봐 그랬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이 씨는 앞서 50대 전 연인을 살해한 것에 대해서도 생활비로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할 때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씨의 가족은 경기도 파주의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변 인물들은 이 씨가 특별한 직업 없이 취미 생활과 유흥을 즐기며 살아왔다고 전합니다. 희생된 전 연인도 지난 가을 이 건물 지하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 씨의 신상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검찰과 병무청 합동수사팀 수사를 받고 있는 병역 면제 브로커는 2명입니다. 수사팀은 이들을 통해 현역병 입대를 피한 걸로 의심되는 사람 50명 이상을 수사 선상에 올렸습니다. 프로 배구 선수 조재성과 프로 축구 선수뿐 아니라 학생과 일반인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이 사무실이라 소개한 장소로 가봤습니다. 공유 오피스인데 이곳에선 의뢰인을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은 등록만 해두고 실제로는 카페 등 장소를 옮겨 다니며 만난 겁니다. 홈페이지에는 마치 합법적인 활동인 것처럼 병역 기피나 면탈자를 신고하겠다거나 정직하게 상담하겠다는 안내도 뜹니다. 의뢰인에게는 뇌전증, 이른바 간질 증상을 설명하고 꾸준히 자료를 만들라고 조언했습니다. 발작이 일어난 것처럼 하고 119를 부르는 식입니다. 신체 검사에서 원하는 등급이 나오면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받아 챙겼습니다. 수사팀은 또 다른 병역 브로커나 기피자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돈 한 푼 없이 임차인들이 낸 전세 보증금만으로 수백 채에서 수천 채의 집을 사들여서 전세 사기를 벌인 사람들의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보증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결국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건데 경찰이 분양 대행업체가 낀 일당을 잇따라 붙잡았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A씨는 2년 전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2억여 원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대체가 돈 돌려받으면 알아서 사람 구해요. 그러니까 폭탄 돌리기 하라는 뜻인 거죠. 이 집주인은 주택 3,400여 채를 보유하며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된 권모 씨, 빌라의 신으로 불립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이번에 공범 2명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임차인들에게 권 씨를 소개해준 분양 대행업체 관계자들입니다. 임차인이 낸 보증금으로 권 씨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권 씨는 해당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는 겁니다. 분양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진행을 이제 하는 거죠. 분양업체가 리베이트 형식으로 이제 중간 이득을 취하는 거죠. 권 씨 일당은 해당 건물 임차인 24명에게서 보증금 55억을 받아 가로챈 걸로 조사됐습니다.
분양사무소 팀장께서도 신축 건물이라 전세나 매매나 금액이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뭐 끄덕끄덕하고 뭐 맞다고 하니까. 서울경찰청도 이들과 같은 수법으로 임차인 118명의 전세보증금 312억 원을 가로챈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중국 정부가 해외 비밀 경찰서를 운영한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국제인권단체는 해외 중국 서비스 센터를 핵심 거점으로 지목했습니다. 여기는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한국 내 화교 지원센터와 같은 곳이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밀 경찰서로 의심받고 있는 중식당은 오늘 음식점으로는 이례적으로 최근 상황에 대응하듯 이달 말 중대 발표를 하겠다는 글을 음식점 전광판에 올려놨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던스가 공개한 해외 중국 서비스 센터 OCSC 목록입니다. 중국 비밀경찰서로 활용한다고 지목한 장소인데 한국 센터를 확인해보니 앞서 JTBC가 보도한 화교지원센터와 같은 곳으로 나옵니다. 지목된 것은 서울 강남의 한 한의원 건물입니다. 설립자 한모 씨는 2018년 숨지기 전 제한중국교민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인사였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2년 제한중국교민협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지냈는데 그 후임자가 최근 비밀경찰서로 지목된 중식당 대표 왕모 씨입니다. 한 씨는 또 대만 독립에 반대하고 흡수 통일을 지지하는 단체를 만들어 회장을 지냈는데 해당 단체의 5대 회장도 왕 씨입니다. 한편 비밀경찰서로 지목된 중식당은 논란이 확산되자 2년 전 맺은 30년 임대계약을 돌연 해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식당은 전광판을 통해 부패 기업이 한국 여론을 희롱하고 있다며 이달 말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 확산을 막을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발열 검사만 하지만 입국하기 48시간 전에 PCR 음성 확인서를 받고 또 신속 항원 검사를 다 받게 하는 것도 검토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레 나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제일 발빠르게 움직인 건 일본입니다. 中国からの入国者に対して臨時的な特別措置を講ずることといたします。 입국 직전 7일 안에 중국에 갔던 사람은 모두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양성이 나오면 7일 동안 시설에서 격리하고 변이 여부도 확인합니다. 공항도 4곳만 엽니다. 당초 우리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무작위로 일부를 골라 검사를 받게 하는 걸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상황이 심상치 않은 데다 일본이 3개 나오면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국내 입국 전 최대 48시간 전에 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내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역당국 핵심 관계자는 중국도 같은 조치를 하고 있어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발 입국자 전체를 대상으로 신속 항원 검사를 하는 방안도 고심 중입니다. 음성 확인서만으론 변이 여부를 가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의견을 모은 뒤 금요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안을 발표합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방탄 국회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에 나선 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미리 보기였다는 분석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271명 중 반대 161표, 기권 9표를 얻어 부결됐습니다. 전체 169석인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진 걸로 분석됩니다. 당 내부에선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한 의원은 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킬 경우 검찰이 향후 이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설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탄국회라는 여론의 역풍을 피할 수 없다는 내부 지적도 나옵니다. 1948년 재헌국회 이후 이처럼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모두 17건, 21대 국회에선 3건이 모두 가결됐지만 부결된 건 노 의원이 처음입니다. 노 의원은 표결 직전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누구든 이렇게 엮이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 잡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고 한동훈 장관도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건 국민들도 그렇고 여러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오늘의 이 결정을 오래도록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가 나왔다며 향후 수사를 통해 노 의원이 사법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노웅래 의원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체포 동의가 필요한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이 돈을 받은 뒤 귀하게 쓸게요라고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 뭘 또 주냐는 말과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있는 녹음 파일도 증거로 있다고 했지만 결론은 어쨌든 부결이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일 앞세운 증거는 돈을 받을 당시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가 담겼다는 녹음 파일입니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취재 결과 검찰은 2020년 7월 사업가 박모 씨 측이 태양광 사업 청탁과 관련해 1,0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노 의원에게 줄 때 직접 녹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돈을 받은 뒤 귀하게 쓸게요라는 노 의원의 문자 메시지와 저번에 도와줬는데 또 도와주느냐는 노 의원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음, 그리고 청탁과 관련한 노 의원의 자필 메모 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노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까?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 법무부는 체포 동의안 표결 전에 범죄 혐의와 증거 관계를 설명하는 건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예, 오늘 뉴스룸이 끝난 뒤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D에서는 방금 보신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 소식과 북한 무인기에 뚫린 한국 안보를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관련된 의견을 유튜브로 주시면 저희가 뉴스룸 D에서 같이 소개하고 의견도 나눕니다. 오늘은 김근식 교수와 윤희석 전 대변인, 김성애 소장이 패널로 나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화물차 노동자들의 사실상 최저임금제 역할을 했던 안전운임제 연장이 무산됐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도 오르지 못했는데요. 내년부터 안전운임제가 없어지자 업계에서는 벌써 가격 후려치기 조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전이죠. 저가 수주에 내몰린 화물차들이 도로에서 위험해질까 걱정입니다. 김나은 기자입니다. 김진영 씨는 15년 동안 컨테이너 화물차를 몰았습니다. 의왕에서 오전 9시에 일을 받습니다. 빈 컨테이너를 끌고 오전 10시 반까지 천안으로 갑니다. 물건을 다 싣고 오후 4시쯤 출발해 부산에 가서 컨테이너를 다 비우면 밤 10시 반입니다.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일감을 받아 출발해 평택이나 의왕터미널에 내리면 다음 날 오전 10시입니다. 이제 한 바퀴가 끝난 겁니다. 안전운임제가 도입되기 전엔 일주일에 4-5바퀴를 돌았습니다. 제 차가 지금 2008년식인데 194만 정도 탔거든요. 4바퀴째 돌면은 거의 이제 야간에는 반 자고 다닌다는 거죠. 식사와 잠은 중간중간 휴게소 등에서 해결합니다. 이걸 연속으로 하다가 보면은 수요일 정도에는 이제 몸이 피곤하니까 하루는 쉬어야 이제. 안전운임제가 있던 지난 3년 동안엔 3바퀴만 돌아도 월 280만 원 정도는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걱정이 큽니다. 70만 원짜리 운동비를 65만 원 주면은 예전처럼 다시 줄어들겠죠.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더 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가격 후려치기 조짐은 이미 있습니다. 어차피 1월 1일 되면은 안전운임 시킬 필요 없으니까 이제 물량을 좀 줄였다가 그때 다시 운송을 한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고. 국회가 손을 놓은 사이 화물차 노동자들은 다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노조에 대한 정부의 또 다른 압박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보통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정위가 노조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게 좀 생소한데 무슨 내용인지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정위가 문제를 삼은 건 재작년 부산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기계지부가 한국노총 조합원에게 일감을 주지 말 것을 요구하며 레미콘 운송을 열흘간 멈췄습니다. 공사가 지체될 것을 우려한 건설사는 결국 한국노총 조합원들과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노조 활동으로 보지 않고 사업자 단체의 갑질로 보고 1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특수 형태의 근로자이지만 사업자로서의 지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노조는 고용노동부에서도 합법성을 인정하고 그 안에 이제 건설기계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단체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공정위가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가 노조를 사업자 단체로 보고 제재한 건 처음입니다. 이번 결정은 얼마 전 파업했던 화물연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도 사업자 단체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어제 뉴스룸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비영리 단체에 지급된 국고 보조금이 20조 원대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그 상세한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조금은 크게 늘었는데 부정사용 적발 건수가 너무 적었다며 각 부처에 전면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청소년 상담 사업을 해오던 사단법인 동서남북 모바일 네트워크는 국고 보조금 48억 원 중 8억 9천만 원을 지난해 환수당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상담 인력을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하게 챙기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7년간 이 같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 보조금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총 31조 4천억 원이 지급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23조 원대로 추산됐습니다. 해마다 4천억 원씩 늘었고 문재인 정부 첫 해 3조 원대이던 보조금은 마지막 해 5조 원대가 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보조금은 꾸준히 늘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보조금 전체 규모에 비해 적발 건수가 적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관리가 그만큼 부실했다고 본 겁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어 적발된 사업은 153건으로 34억 원을 환수한 게 전부입니다. 대통령실은 각 부처에 전면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부정 사례를 찾아 환수 조치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 의뢰까지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오늘 자정 사면 직후 김경수 전 지사는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습니다. 조만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찾아간다는 계획입니다. 복권이 되지 않아 당분간 총선도 대선도 나갈 수 없지만 벌써부터 친문계 정치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김경수 역할론 목소리도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출소 후 첫 일정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참배였습니다. 어느 정부든 개혁을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은 다시 사상 누각이 되는 모래 위에 성처럼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한편 앞서 지난밤 창원 교도소를 나서면선 이번 사면이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명분으로 앞세운 국민 통합과는 동떨어진 사면이란 점을 비판한 겁니다. 사면은 됐지만 복권되지 못해 2027년 12월 28일까지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출소 자리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친문계 정치인 여러 명이 찾아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만큼 야권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리란 기대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김경수 역할론을 주시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실제 당분간 친문계 인사를 만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만간 예방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직 경남지사 김경수 씨를 겨냥해 특별 사면이 됐다고 원죄가 사라진 걸로 착각하냐며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우리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달 궤도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총알 위에 올라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인데 예정보다 이틀 먼저 해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 달 탐사국이 됐는데요. 다누리의 임무가 뭔지, 앞으로 우리의 우주 개발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김민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다누리가 목표인 달상공 100km 궤도에 잘 들어간 지 확인된 건 어제 오후 6시입니다. 지난 8월 5일 지구를 떠난 지 145일 만입니다. 대한민국 다누리가 달을 품었습니다. 세계 7번째 달 탐사 국가로서 우주 탐사 역사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다누리는 지난 17일부터 5번에 걸쳐 임무 궤도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안정된 비행을 하자 연구진은 이를 3차례로 줄였고 성공했습니다. 예정보다 이틀 먼저 안착한 겁니다. 지금은 달의 남북극을 찍으며 2시간에 한 바퀴씩 달을 돌고 있습니다. 다누리엔 모두 6개의 탑재체가 있는데 내년 1월 시험 운전을 거쳐 2월부터 본격 임무를 시작합니다. 달 진입 기동 자체는 저희가 향후 해야 되는 심우주 탐사, 거기에 대한 어떤 착륙성을 포함한 심우주 탐사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다누리의 성공을 토대로 그릴 다음 청사진은 2032년 달 착륙입니다. 이를 위해선 착륙선을 싣고 갈 로켓, 다시 말해 차세대 발사체와 이걸 쏠 발사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민간 기업들과 손을 잡고 우리 힘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갈 길이 멉니다. 지금은 민간 기업이 만드는 건 소형 로켓 수준이고 그마저도 쏠 곳이 없어 브라질 같은 다른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작은 규모의 로켓이라도 좀 마음 편하게 발사해 볼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은 좀 빨리 준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에 일단 민간 발사장을 만들고 착륙선을 쏠 차세대 발사장 부지도 조만간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네, 지난 성탄절 연휴에 미국을 강타한 눈 폭풍으로 사망자가 최소 60명을 넘었습니다. 뉴욕주 버펄로시에서는 눈을 치울 때마다 시신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비상사태가 선포된 버펄로시에 저희 김필규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자, 김필규 특파원 뒤로 지금 엄청나게 쌓인 눈이 보이네요. 예,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1.2m가 넘는 눈이 쏟아진 이곳 버펄로에는 제설 작업이 진행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눈 산성이 쌓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만 30명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이번 겨울 폭풍으로 인한 미국 전체 사망자는 총 64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제설 작업이 진행이 될수록 안타까운 사연이 계속 늘고 있다고요? 예, 지난 23일에 차로 귀가하다가 폭설에 고립된 한 간호조무사가 911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 구조대가 오지 못해서요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직접 찍은 눈보라 영상, 또 가족과 주고받은 문자 등이 나중에 공개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 경찰과 소방관들이 이처럼 눈에 완전히 갇혔거나 또 버려진 차량에 혹시 아직 희생자가 있는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게 눈 때문에 지역 자체가 이제 고립이 되면서 약탈 강도 사건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 제가 지금 있는 곳보다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간 시내에는요, 폭설로 상점들이 일제히 문을 닫은 데다 또 신고를 해도 경찰이 출동하지 못하다 보니 약탈이 일어나고 또 총격도 벌어지는 무법 상태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밤새 제설 작업이 꾸준히 진행이 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잠잠해진 모습입니다. 반면 스노우모빌을 타고 다니면서 이웃에게 생필품을 전하거나 또 고립된 이들을 직접 찾아 나서는 시민들의 선행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한국 관광객들을 눈폭풍 속에서 구해줘 미국 사회에서 큰 화제가 됐던 미국인 부부를 저희 JTBC가 처음으로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 소식은 리포트로 준비했습니다. 10명의 한국 관광객들이 캠파냐 부부의 집 문을 두드린 건 지난 23일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로 가던 중 차가 눈에 빠지면서 삽을 빌리러 온 건데 캠파냐 부부는 이들을 집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In nice weather, maybe it takes 40 minutes. However, if this group were trying to drive there in the middle of the storm, I mean, it may as well have been on another planet. 2박 3일을 머물며 크리스마스를 보낸 이들은 잇따르는 사망자 소식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마침 캠파냐 부부의 냉장고엔 김치와 고추장 등 한국 음식 재료가 가득했습니다. 최근 이들 부부는 한국 음식 관련 동영상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Such a coincidence, and it just seems so strange, like fate,
that we have this interest, and then these people show up to stay with us. It was amazing. 이들의 선행은 뉴욕타임스를 비롯해 NBC와 CNN 등에 소개됐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게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It seemed as though we were in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to help them. We knew it immediately, and anyone in these conditions would have done just like us. 버펄로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감사원이 평택 등 경기도 여러 곳에서 민관합동 부동산 개발 사업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민관합동 부동산 개발 사업, 즉 제2의 대장동 비리가 없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취재 결과 감사원이 평택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배임 등 비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평택 도시공사가 주도하고 있는 한 부동산 개발지입니다. 400만 제곱미터가 넘는 땅에 주택과 상업시설, 학교 건물 등을 짓는 약 3조 원 규모의 공사가 한창입니다. 인근엔 시청 주도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축과 공원 조성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감사원은 이들 사업을 포함해 평택에서 지자체와 민간업체가 함께하는 민관 개발 사업들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시청과 평택 도시공사 전현직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수백억 원에 이르는 배임 등 비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정부 당국자는 각종 규정을 지켰는지, 특정인에게 혜택을 줬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택시는 감사 중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했고, 도시공사 측은 비위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리가 있거나 이런 거는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감사원은 평택 외에도 지난 10월부터 경기 지역 6곳도 감사 중입니다. 이 중 비위가 의심되는 개발 사업을 4-5개로 추린 만큼 감사 기간을 연장해 집중 감사를 벌일 전망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대법원이 배우 수지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사람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무죄라던 2심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적어도 성별이나 출신 등에 관한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범죄라고 봤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40대 이모 씨는 2015년 2차례에 걸쳐 배우 수지의 인터넷 기사 아래에 악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수지가 고소하면서 이 씨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이 된 단어는 거품과 영화 폭망, 퇴물, 그리고 국민 호텔역까지 4개입니다. 1심은 4단어 모두 모욕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반면 2심은 표현의 자유 등을 들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중 국민 호텔연은 모욕죄가 맞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혐오 표현으로 모욕죄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은 여성 연예인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모멸적 표현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사회적으로 인종, 출신 지역, 성별, 성적 지향에 대한 혐오 표현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모욕죄가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제한 내지 규제하는 사회적 기능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혐오 현상이 퍼지고 출신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들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로 처벌 기준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2달 전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주민들을 상대로 쓰레기 소각장 설명회를 열었다가 무산됐습니다. 당시 설명은 말도 못 꺼내고 비명과 몸싸움만 있었죠. 오늘 다시 설명회를 열었는데 다시 아수라장이 이어졌고 결국 설명회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소각장이 있는 곳에 소각장이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설명회 1시간 전부터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입구에선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신분 확인되는데 왜 못 들어가? 당신도 여기서 마포에서 살아면은 우리가 똑같을 거야. 당신 마포에서 안 사는 게 이랬지. 서울시가 설명회 참석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10월 18일 날 이렇게 몰려오셔가지고 폭력 사태도 있으셨잖아요. 설명회장은 고함과 호루라기 소리가 뒤엉켰습니다.
소리 지르다 바닥에 쓰러지고 아무도 듣지 않은 사이 설명회는 끝납니다. 시작 30분 만입니다. 아니 입지선정 과정 질문이 있다는데 질문을 왜 안 받으십니까? 주민들은 항의했습니다. 저희가 들어오는데 30분 넘게 걸려가지고 왔더니 이미 다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서울시는 안전 문제 때문에 일찍 끝냈고 환경 영향 평가도 충분히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건강상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소각장 건설 확정 고시는 내년 3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는 얘긴 들어봤지만 이런 수법도 나왔습니다. 고춧가루보다 싼 중국산 다진 양념을 말린 뒤에 가루만 걸러내서 고춧가루라고 팔았습니다. 이게 학교 급식으로도 납품됐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건조기마다 들어있는 건 중국산 다진 양념입니다. 수분을 말려 고춧가루만 걸러내 팔기 위해서입니다. 단속반이 공장 곳곳을 둘러보자 뭔가를 황급히 숨깁니다. 고춧가루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가라에서 자꾸 해서 뭐예요? 왜 치우냐고요? 여기 닭발 없은 거. 넉 달 동안 속여판 것만 3.5톤입니다. 이 가운데 800kg은 학교 급식 재료로 납품됐습니다. 중국산 다진 양념을 건조해 만든 고춧가루입니다. 이 국내산 고춧가루와 비교해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열풍 건조를 시켜서 채로 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위에 남아 있는 그 고춧가루를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또는 거기에다가 중국산 고춧가루를 일부를 섞여서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국산 고추 1kg 가격이면 다진 양념 10kg을 살 수 있습니다. 60대 업주는 아들이 시켰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나는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왜 남한테 시켜? 누구냐고 선생님이 시켰다고 하던데. 시켰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나쁜 원산지를 속여 판 것만 이번이 4번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단속팀은 업주를 구속하고 아들과 직원 등 7명을 붙잡았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붕어빵과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빵이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요? 저희 취재진이 하루 동안 붕어빵을 굽고 나누면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민들의 속마음을 들어봤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포장마차에 간판을 달고 재료를 준비합니다. 이날 처음 만들어본 붕어빵. 연습을 하면서도 불안합니다. 맛은 나쁘지 않은데 좀 덜 익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어두워진 길거리. 환하게 불을 밝히고 손님 맞이를 시작했습니다. 붕어빵 냄새에 모여든 손님들. 각자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붕어빵 하면은 뭔가 추억이 있으세요? 많지 우리는. 연인들이 추울 때 둘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 하지만 최근엔 재료비 상승으로 비싸지며 먹을 기회가 적었습니다. 최근에 큰 거 기준으로 3개에 2,000원? 받는 데를 봤거든요. 길거리 음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싸게 먹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안 먹게 되더라고요. 되게. 야 진짜 맛있어. 이거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10몇 년 된 것 같아. 없어 동네. 최근 몇 년 힘들었지만 올해가 더 어려웠습니다. 최저지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학생이다 보니까 이게 잔고가 많이 부족하고. 소비자분들도 지금 금리도 많이 오르고 전체적으로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지갑을 다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다 이해하고. 그래도 희망과 기대를 품어봅니다. 일단 저희가 다 20학번들이어가지고 그때 딱 코로나가 시작됐었거든요. 내년에 복학을 해서 대학생활도 한번 해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바라는 것은 장사 잘 되고 월급 주고 직원들 월급 주고 우리도 다음 얼마라도 가져가고 그러면 조그마한 우리의 바람이지. 박사 지금 수료 단계고요. 무사히 잘 끝내서 박사를 받을 수 있도록. 붕어빵 드시고 합격하세요. 늦은 밤
자원봉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시민들에겐 따뜻한 연말 선물이 됐습니다. 1시간 캠페인 하고 와서 많이 배고팠거든요. 야, 선택받았네 우리가. 야, 쌀국수 등장하고 우리 배고플 뻔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대는 고생을 했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맛보는 붕어빵에 기쁜 시민들. 이거 진짜 맛있다.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나누기도 합니다. 하나만 드셔도 돼요. 고맙습니다. 자정 넘어 나눔을 끝내고 저녁 대신 남은 붕어빵을 먹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죠. 진짜 맛있어. 뿌듯한 하루였다. 이날 하루 밀착 카메라 팀은 시민들에게 100개 넘는 붕어빵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주고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끈이기도 했던 붕어빵. 잘 팔릴수록 먹고 살기 힘들다는 뜻이라 불황의 상징이었지만 요즘은 길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어 제철 생선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오늘 붕어빵 하나에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작은 붕어 하나에 담긴 마음 모두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네, 이번에 기상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재승 기자, 최근에 이어진 폭설과 한파가 겨울 과일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요? 네, 이 겨울철에 저는 따뜻한 방 안에서 이 귤을 까먹거나 또 달콤한 딸기를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딸기는 원래 봄이 제철이었는데 1990년대 후반에 하우스 재배가 본격화되면서 겨울부터 봄까지 길게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핑크빛 딸기까지 등장을 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겨울 제철 과일의 가격을 살펴봤습니다. 딸기는 작황이 나빴던 지난해에 비해서 10%가량 싸졌는데요. 하지만 귤은 제주에 요즘 폭설이 자주 쏟아지면서 공급량이 줄어서 가격이 소폭 올랐습니다. 최근 한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가격 영향은 크지 않은데요. 수입산 제철 과일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맘때는 겨울을 맞은 북반구보다는 남반구 나라에서 수입되는 과일이 더 많은데요. 체리는 가을까지는 미국산 캐나다산에서 주로 수입이 됐지만 겨울부터는 칠레나 뉴질랜드에서 주로 들어오고요. 망고는 페루나 호주, 블루베리는 칠레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수입 바나나는 1년 내내 필리핀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과일이라도 여름과 겨울에 수입하는 나라가 달랐던 거네요. 자세한 내일 날씨 전해주시죠. 네, 이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전국적으로 아침 기온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또 이 새벽까지는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에서 1cm 안팎의 눈이 오는 곳도 있어서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주로 서쪽 지방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그리고 서해 5도 지역에서는 한때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8도, 춘천 영하 13도 등으로 오늘보다 3, 4도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광주와 대구 4도 등으로 오늘보다 1, 2도 떨어지겠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주말은 추위가 주춤한 대신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이 되겠습니다. 새해 첫 해돋이는 전국적으로 뿌연 하늘에서 맞이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지난달 뉴스룸이 연속 보도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낙하산 취업과 이에 대한 당시 청와대 개입 의혹이 제170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취재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심사진은 녹취록을 기반으로 한 야당 인사의 부정부패 비리와 전 청와대 윗선 개입 의혹을 보도해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에 충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오늘 유튜브로 뉴스룸 D가 이어집니다. 북한 무인기와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얘기를 나눌 텐데요. 김근식 교수, 김성회 소장, 윤희석 전 대변인 등이 함께합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